자, 가봅시다. 1교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공부의 방법에 대한 부분 얘기해 준 거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우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어떤 등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대부분은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매번 얘기합니다만 합격이 목표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일단 합격이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고 안 나오면 다 쓰레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붙고 나서 볼 문제 나머지들은. 그렇죠? 그 얘기들 공부의 순서, 내용들 혼동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공법의 총론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총론 파트는 제가 1월까지만 얘기해줘요. 11월하고 1월까지만 얘기해주고 이제 3월부터는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1월까지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해드리는 거고 3월부터는 처음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이제 반복해 보는 거니까. 좀 인지하면서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들 보면은 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법을 공부한다 그러다 뭐 하시면 제가 수업할 때마다 법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눈길을 피하죠. 모르니까 이제. 그렇죠? 법이 뭐야? 그러면 뭐 지켜야 할 거 아닌가요? 뭐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규범을 총망라한 거를 보통 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위적인 규범. 그렇죠? 근데 이 규제를 가한다는 건데 특히나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단어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공법이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민법상으로 본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뭐라 한다고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도 뭘까? 토지와 사실은 건물. 이게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부동산 중에서도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 시작. 토지와 건물. 이게 우리 관심인 거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 관련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뭐하죠? 공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어요. 한번 말이 부동산을 규제한다.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걸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법을 배울 텐데 그럼 법이라는 건 그럼 과연 공법만 있겠냐? 아니면 공법이 아닌 것도 있겠냐? 결론만 얘기하면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 항상 뭘 봐줘야 된다? 법률 관계를 봐줘야 돼요. 사법 관계냐? 공법 관계냐? 시작. 사법 관계냐? 공법 관계냐? 이걸 먼저 이해해 줘야 됩니다. 봐봅시다. 지금요,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이 토지를 갑과 을이란 자가 서로 간에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 배워서 아시겠지만 법률행위, 당사자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항상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중요한데 그 당사자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고 사법관계. 그리고 1차 과목에서 민법을 배울 때 이 사법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적물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준다, 뭐 채무불이행이다, 뭐 불법행위였다, 뭐다, 손배 책임을 어떻게 지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사실은 민법 과목이란 사법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법관계는 법률관계가 너랑 나랑과의 관계인 거예요. 기억나요, 노래?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손 시작. 너랑 나랑은 창피하네. 뭐라고요? 너랑 나랑은 뭐다? 사법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너랑 나랑은 뭐다? 사법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뭐다?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을이라는 자가 뭐다? 토지를 샀어요, 이제. 그러면 을이라는 자가 토지를 샀다면 을은 당연히 내 토지니까 내 맘대로 건물을 질 수 있겠죠.
아니라고 맞췄어요. 뭐라고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마음대로 못 져요. 왜냐하면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려고 한다면 뭐다? 공적인 주체인 누구한테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나 여기다 건물 질 거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개인 간에 보통 거래할 때는 일반적으로 허가받는 건 아니잖아요. 난 특례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뭐다? 내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고자 한다면 우리가 허가받고선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다? 건물의 건축이 뭐해지는 거예요? 적법해지는 거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뭐 한다? 행위 제한을 가하는구나. 시작.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는구나. 그럼 봐요. 요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만히 봤더니 이건 뭐가 느껴져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아니구나.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아니구나. 일방이나 쌍방이 뭐다? 공적인 주체이구나. 뭐라고요? 일방이나 쌍방이 뭐다? 공적인 주체인 것이에요. 우린 그리고 특히나 쌍방보다는 타방이 공적인 주체로서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나를 규제하는 거. 이런 법률 관계를 우린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다? 행위 제한,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그럼 물어봅시다. 종로구청장은 요 을한테 건축을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아까 계약처럼 허가 시청한 자에게 승낙받아서 허가를 할까요? 일방적으로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할까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법 관계에 대한 행위는 주로 뭐냐면 단독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죠. 공적인 주체가 하는. 여기처럼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권력적 단독행위를 하는 건데 그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관련 법에 적법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린 이와 같은 부동산 공법을 6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를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인 거다. 누가? 공적인 주체들이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 그렇죠? 우린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내내 뭘 배우는 거냐면 종로구청장이 내 토지, 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는지, 서울특별시장이 내 토지, 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어떤 규제를 가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이들 사이에 껴서 중개를 하거든. 이해갑니까? 거간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꼬치 뜯어 먹는 거지 이제. 수수료 받아 먹는 거란 말이야. 중개 수수료 은근히 비쌉니다. 맨날 얘기하다시피 이게 장사만 잘 되면 정말 이 정도 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만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될 때 쪽 빨아서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또 몇 년을 버틴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 들어가서 본물 터져서 바로 그러면 논한 거고 몇 년 좀 애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바로바로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시기는 몇 년 정도 좀 약간 안 좋을 것 같긴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 좀 해서 딱 준비한 다음에 연습점에 들어가면은 딱 빨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때 기다리는 거지. 한 방이야 인생. 알면 되냐. 그래서 보시면 돼요. 실제 그 잘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끔 가다 보면은 볼 때마다 차가 바뀌어요. 처음에 마티즈였거든. 근데 다음에 보면은 소나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랜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너시스 돼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흔치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들. 그럼 뭐예요? 너랑 나랑은 사법 관계로서 평등하게 규제 가하는 거. 공적인 주체가 나한테 규제 가하는 것은 공법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겠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나를 규제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엊그제하고 오늘 이제 뭐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빼고 투기과열지구와 주정거상지역은 모두 다 해제하겠다. 국장이 규제를 해제하는 거죠. 그다음 뭐 분양가 제한받는 주택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뭐 거주 의무 같은 것도 뭐 하죠? 없애겠다.
근데 이 거주 의무 없애는 거는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좀 반대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건데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것도 풀릴 것 같고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것들도 풀린다고 하고 뭐 중도금 대출도 12억 초과해도 내준다고 하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좀 한참 안 좋다가 청약을 했던 거 당첨된 거 포기하려고 맘먹고 있다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해볼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해줬으면 아마 대규모의 어떤 계약의 해지 사태가 그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막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집값 더 떨어져야지 왜 또 완화해 주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연착륙을 해야죠. 경착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너무 데미지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연착륙이 되어져서 좀 다운이 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들은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 부동산 공법은 몇 가지 배운다? 6가지의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공법의 40문항의 체계라고 나와서 이제 6개 오른쪽에 법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배울 법들입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첫 번째 법이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매번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규제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이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외워. 계획 내가 쓴다. 계획 위에. 계획은 뭐다? 규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뭐 한다는 거지? 규제를 가해가지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부동산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바로 뭐다? 계획인 거죠. 그럼 봐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이 우리 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12문제가 나와서 30%. 지나간 33회는 이 법이 좀 쉬웠어요. 요즘에는 계속 이 법이 쉬운 편이에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나 도시계획 쪽 전공하신 분들이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그래요. 요즘에. 대부분 다 건축 관련된 부분 전공하신 분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건축주택법이 어려워지고 국토계획법이 약간 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초반에 너무 많이 내서 이제 그분들이 안 내려고 해. 부동산 관련된 교수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 법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꽤 오랜 기간 갈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어렵게 하지 말고 베이스 깔고 뭐 얘기인지 알면서 기본만 충실히 하시면 10개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10개 맞춰야 돼 이거. 12개 중에서. 10개 맞추면 몇 점이야? 25점. 그런 게 잘해야지. 하나당 2.5점이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근데 봐봐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근데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첫 번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8주 수업하면 3.5주가량 이 법을 수업합니다. 3.5주가량.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국토라는 것은 너무나 넓어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뭐라고요? 국토는 너무 넓더라. 그래서 한꺼번에 뭐다? 계획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뭐가 되죠? 우리가 그러면 서울특별시 쓰지 마요. 일단 나올 거니까 인천광역시 등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무슨 뭐 성남시, 안양시, 가평군 이런 식으로 전국에 170여 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왜?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여 규제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여 규제하는 게 어려우니까 도시 단위로 계획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도시 단위로 계획해서 도시 단위로 규제하자는 얘기야. 이게 뭐야? 도시계획이야. 시작. 도시계획. 그럼 봐.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니까요. 서울시니까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장?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만약 여기가 부산이었다면 부산광역시에서 광역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 규제코자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도시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거의 60%가 뭐다?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이 뭐예요?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거. 시작.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라고요? 훌륭해요, 처음에 비하면. 그래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법이든 민법이든 키워드를 못 찾으면 뭔지 풀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문제에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그럼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거다. 계획은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공서가 나를 규제하는 거지. 그럴 때 가장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다. 그중에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해서 규제하고자 한다. 서울시이면 서울시장이, 성남시이면 성남시장이, 인천이면 인천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들.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하죠. 30%죠, 이렇게 문제가. 그리고 내용에서 본 다음 또 하나가, 그러면 이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두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에버바리,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라고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죠? 우리 서울시 안에 있는 신도시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송파, 위례, 강서, 마곡지구 등등 이런 동네의 신도시 아닙니까? 원래는 이렇게 토지의 구획이 깔끔하지 않았죠. 근데 토지를 이용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토지 구획 정리에 토지 이용에 합리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하는 사업인 거고, 그 사업은 따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배워서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은 깔려 있는 거야. 그 도시계획의 내용 중에 도시개발사업은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겠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요즘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맨날 뉴스 나오는 게 있거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바로 그게 이거야. 그렇죠? 이게 뭔지 알아요? 미개발지, 산이 없고 임야하고 농지였어요. 이런 동네를 구획 정리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환골 탈퇴시켜주는 거예요. 돈이 올라가는 게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뭐다?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조사는 검찰이 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겠어요. 뭐라고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민간이 얻는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의 환수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거죠. 뭐라고요? 민간의 개발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공익에 환수시키게,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법의 향방이 점점 개정되는 추이긴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전화를 받았니 어쨌니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계속.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택지가 만들어졌으면 그 택지 위에다가 뭐 할까? 이제 건물이라는 걸 짓겠죠. 건물을 짓자. 그러면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자. 이게 건축법이에요. 택지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택지에다 뭐 하자? 건물을 짓자.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라고요? 건축법상 건축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7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 7문제. 건축 허가. 그렇죠?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요즘에 요 건축법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죠? 주로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이번에 33회 문제에서도 건축법 7문제 중에서 거의 3문제는 누구세요? 이런 문제.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뭐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 그런 거는 뭐다 버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버려버려요. 뭐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버린다. 건축법 4개 건지면 정말 왔다시예요. 정말. 그죠? 3개, 4개 건진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데 만약에 뭘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뭐라고요? 건축물을 짓는데 뭘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근데 그 주택이 한두 채가 아니라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짓는 거예요. 얼마? 30호, 30세대 이상으로.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보냐면 이거를 주택 단지라는 말을 써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뭐로 본다? 주택 단지. 그러면 주택 단지가 된다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돼요? 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도 같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택단지는 함부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 짓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짓는데 이걸 통제하는 법이 뭐다? 바로 주택법이에요. 이거는 건축법에 통제받은 뭐다? 건축허가, 주택법에 통제받는 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이런 식으로 뭐다? 우리가 관련된 법이 달라져요. 물론 주택법도 7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서너 문제가 너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33회 문제로 풀 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만 지켰으면 서너 개는 3개는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놓쳐서 그렇죠? 한두 개도 못 맞히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얘기해요. 중요한 건 하급 레벨의 문제를 얼마나 잘 정리하냐. 뭐라고요? 하급 레벨의 문제를 뭐하자? 얼마나 잘 정리하냐? 이게 뭐가 되죠? 관건이 되어진다. everybody, 하급 레벨을 잘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주택을 지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건설된 주택은 아무나 공급받을 수 없어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없고 뭐다? 청약통장도 있어야 되고 청약 가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요 중개사 시험이 붙고 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써먹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사실은요. 실제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과 주택이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렇죠? 갈수록 노후불량해질까요? 홍삼 먹고 쌩쌩해질까요? 노후불량해져요. 금 갖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해외 나가보면 이탈리아 같은 데만 가봐도 막 200년 된 건물이 젊은 건물이야. 거기 뭐 기본이 뭐 800년, 700년 이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3, 40년만 지나면 금방 노후불량이나 그걸 모르겠어. 한편 생각하면. 그죠? 그러다 보니 노후불량해지는 건물을 방치하면 무너지고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인명사고 나고.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은 고쳐줘야 돼요. 이걸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이걸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규제를 가해요. 말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이게 정비사업인 거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비사업 종류는 뭐가 되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이 있구나. 이게 세 사업이 정비사업의 3종 세트예요. 대부분들이 중개사 공부 처음에 하겠다고 학원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이에요. 이것 궁금해가지고 중개사 공부하러 온 거야.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험을 간둔다? 너무 어려워서. 그죠? 그리고 이 정비법은요,
법이 조문이 많긴 많은데 벌어지는 현상에 비해서는 조문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 시점도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분쟁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타로다가 합격하신 분들이 질문 올리니까 이런 일이에요, 다. 언제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됩니까? 뭐 조합도 말이 다르고 시공자도 말이 다르고 구청도 말이 다르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국토교통부 직원도 딴 말 하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학자들이 뭐 해야죠? 조문을 분석해서 이건 이 얘기가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꽤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 붙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법이긴 합니다. 실제 우리가 시험 붙거나 업무한다면 정비사업하고 주택법의 규정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내용이긴 해요. 두 법이. 그렇죠? 7문제, 6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와 관련된 부분 2문제를 배우면서 6개 법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뭐 1년 내내 뭐 해도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4시간밖에 안 돼요. 농지법의 전체 강의 분량은. 그런데도 뭐가 되죠? 제가 한 개씩은 꼭 맞게 해줘요. 2문제니까 50%. 그렇죠? 2문제, 한 문제. 요번에 뭐 나왔어? 33회 때. 주말 체험 영농 나왔거든요. 항상 나온다 강조했던 거.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진흥지역의 외의 지역에서 가능하다. 그 관련된 지문이 나와서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렇죠?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영농 후계자여도 농지법은 혼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간단하게 서너 시간만 하고 하나만 건지면 됩니다. 우리 목표는 뭐니까? 합격이니까. 그렇죠? 다른 생각 추워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everybody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너 왜 안 해? 나 뭐,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부라는 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즐겁게, 재밌게 합시다. 2팔 들고 기지개 핍니다. 목 좀 돌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합격을 하겠죠. 11개월 후에. 그죠? 네. 이제 34회 분들이 본격적인 공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33회 안 돼가지고 다시 하는 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얼굴에 써있다. 뭐라고? 지겨워 죽겠네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인 거고 개인 따라서 누구는 1년에 끝내고 누구는 2년 걸리고 3년을 다 다르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본인이 그거는 뭔지 알아요? 회독을 얼마나 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모르겠던 걸 지금 들으면서 그게 그 얘기였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회독수가 됐기 때문이야. 그러면 회독수가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를 들어 12번은 봐야 된다? 근데 4번 봤다. 그럼 이해 안 가지.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회독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 2번째 봅니다. 행정작용. 간단히 볼게요. 그럼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용에서 요 토지 위에다가 갑이란 자가 뭐 한다고요?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 건물 짓고자 하니까 건축에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행정객체로서의 누가? 갑이라는 자가 뭐 하죠? 행정주체인 종로구청장에게, 그죠?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에게 뭐 하죠?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그 행정주체는 관련된 법의 적법 여부를 따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정할 겁니다. 그럼 지금 법률행위의 당사자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방이 공적인 주체고 타방은 뭐예요? 일반 행정객체로서 국민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행정객체인 국민과 행정주체인 행정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거냐는 것이겠습니다. 관련된 법에 적법해야 되고 관련된 도시계획 등에 적합해야 되고 그러면 법하고 계획에 어긋나지 않으면 뭐다? 법률행위로서의 행정행위를 하죠. 행정행위가 바로 뭐예요?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 거 있죠? 허가 내주는 거 자체가 바로 뭐다?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로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내주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어디에? 건축법이라는 것에 일단 타당해 주세요. 계획에는 뭐예요?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뭘 내줄게요? 허가를 내줄게요. 그 허가를 내주는 단독행위가 바로 뭐다? 행정행위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자연인과 법인이 누구냐? 이거는 우리 민법쌤 최희대쌤하고 배우세요. 아셨죠? 희대쌤하고. 그리고 저랑 배우는 건 뭐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행정주체가 누구냐? 그 행정주체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걸 공부해야 되고, 대부분 부동산 공법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넘사벽이라고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가면 구청장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특별시장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또 구청장 뺀다 그러고 이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내지 마라. 건강에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 우리 항상 부동산 공법의 조문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규제한다는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얘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누가 제한을 가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외우려고 덤비지 말 게 뭐냐면, 40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이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청을 속여서 답으로 만드는 문제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다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거 못 외웠다고 너무 화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10개월 동안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아서 습득이 돼. 모의고사에서 맞췄냐 안 맞췄냐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시험날 맞췄냐 안 맞췄냐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할 때 이해돼요?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열받지 말란 얘기야.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실제 이것 때문에 정답되는 건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실 것. 알겠습니까? 마실 것.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봐봐요. 밑에.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럼 보는 바와 같이.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될 행정 주체가 누구와 누가 있을까? 국가,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행정 주체의 두 개예요. 양대 산맥인 거죠. 국가라는 행정 주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국가라는 행정 주체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의사를 표시해 줄 만한 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관을 뭐라 하냐면 이걸 우리가 행정청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행정청이란 말을 하면 그게 뭔 소리지 하는데 봐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 이게 행정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그래.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행정청이 되어주는 겁니다. 봐봐.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이런 국가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청이 몇 개나 있냐면 18부 4처, 18청이라고 하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국토교통부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가가 뭐를 한대. 그럼 그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뭐 하시는 분들이지? 어제 어떤 분이 우리 뭐 하시는 분입니까? 했더니 공부요.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가가 뭘 한다고 나오면 그 행정청은 100%는 아닐지언정 거의 대부분 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그럼 봐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뭐 KTX를 만든대, GTX를 만든대. 그럼 누가 하겠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라고. 국가가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 요게 우리가 알아줘야 될
국가행정청의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농지 관련된 거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뭐 수산자원이 뭐라고 나오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요즘에 안전사고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져라 뭐라 말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계속 버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기획지정부 장관, 추총리 아시죠? 요즘 많이 나오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환경 관련된 건 환경부 장관이에요. 국장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환경부 장관. 이러고 나온다. 환경에 대해서 국가가 의사를 표시해요. 그럼 누가 나오는 거야? 환경부 장관이 나와. 근데 환경이라고 나와놓고선 어이없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환경이 나오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겁니다. 권한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짧게 부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국장이라 부를 거고,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 그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장, 기획지정부 장관은 기장, 환경부 장관은 환장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장장장 해가지고서 국가에 대한 의사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환경부 장관까지 등등. 근데 어떤 분이 18부 4처 18청을 다 외우는 분이 찾아가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인원은 딱 이 정도예요. 나머지 거의 안 나오셔요. 거의. 그렇죠? 그럼 앞으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이라 부를 거니까 국장 할 때 뭔지 알아들으셔야 돼. 근데 가끔 질문 온다고 했지. 선생님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 부르면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우리 법에 국방부 장관 잘 안 나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국장이라고 할 거야. 가끔 가다가 어떤 강사분들은 또 국토장이라고 또 많이 하대. 국토장. 왠지 모르게 그건 새우장 같지 않아? 그죠? 나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국장이라고 할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행정청.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다음 거.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들이 여기서 상태가 안 좋아져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행정청. 여기서. 그렇죠? 근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큰 지자체가 있어요. 큰 지자체. 이걸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작은 지자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일단 광역부터 얘기해 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봐봐. 형광펜으로 쫙 한번 가봐봐. 이렇게. 아?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사실은요. 그렇죠? 봐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를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도지사가 바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도지사 중에서 이 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건 시도의 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9월 됐는데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쳐버립니다. 뭐라고요? 이건 처음에 아셔야 되는 거야. 시도의 시는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라는 거고 여기에 도는 뭐다? 그냥 도일 수도 있고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습니다. 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작. 이러고 나와요. 법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들어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러고 나와 조문에. 길어? 겁나 길어? 겁나 길어요. 짜증나. 그래서 법에서 뭐라 하냐면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귀찮으니까. 그죠? 요번에도 그 월드컵에 나온 말 있지. 뭐 중꺾마인가? 중요한 건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신조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이거. 요즘 말 잘 나와. 왜요? 중꺾마. 여러분 나한테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 합격을 위한 여념 없는 마음. 알겠습니까? 됐죠.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1월 2일 날 생일이었어요. 아빠 나 생선 뭐 사줄 거야? 칼치? 그게 아니야. 생일 선물이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짧게 부르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부르면 시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도는 그냥 도나 특별자치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뭐예요?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이게 다 기억이 나야 돼. 이해했죠? 그럼 선생님, 도지사라는 거를 봤더니 요 도지사의 밑에는 시장군수라는 말이 있던데요. 시장군수. 도지사 밑에는. 그렇죠? 그러면 시장군수의 요 시장과 시도지사의 요 시는 다른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달라요. 그럼 어떤 분이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법에서 나와요. 뒤에 군수가 나오면 이건 도 밑에 시장인 거고 시장군수. 뒤에 도지사가 나오면 시도의 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A도 B시에서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도 밑에 시인 줄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특별시에서 써놔요. 도문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봅시다. 시장군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이란 말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말 할 때 따라해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식으로 시군구장이라고 기초자치단체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었죠? 됐습니다. 그럴 때 봐봐.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가 몇 개 있어요? 네? 25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밑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요 구가 가장 인구 많은 구는 어디예요? 송파구예요. 송파구 인구가 엊그제 확인해 봤더니 뭐다? 66만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 인구가 66만이에요. 이해갑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시장 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을 동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구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구로 본다는 거죠. 봐요. 경기도 성남시 밑에는요. 분당구가 있어요. 분당구, 중원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당구 이런 거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달라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인 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하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그 큰 도시 밑에 있는 구청은 이건 행정분할 구역에 불과한 구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닌 거거든요. 한마디로 봐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는 종로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된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이면 성남시장 허가권자가 되어집니다. 분당구는 지자체가 아니니까.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혼동 마시고. 이걸 자치구의 구청장.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큰 지자체 누구? 시도지사. 작은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그 구청장은 뭘 얘기하는 거? 특광 밑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이거 세종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뭐라고 나오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나와요. X 없어요. 읍면동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모두 누구한테 있다? 시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오면 권한자는 고민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시장 거니까. 그 밑에 무슨 시군구 없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간단히.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인구 많고 경제 규모 크면 그냥 시장 아니면 군수가 되어져요. 경기도에는 몇 개의 시군이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어요. 31개 시군 중에 군 단위는 연천군, 가장 북쪽에 있죠. 그렇죠? 가평군, 그 다음에 양평군이 있어요, 지금요.
나머지는 다 시고. 근데 양평은 조만간 시 된다고 준비 중이에요, 계속. 양평은. 인구 꽤 많습니다. 그렇죠. 양평하면 기억나는 거. 용문사. 그렇죠, 여러분? 거기 가서 산채 비빔밥에 막걸리 먹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 보시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포인트예요. 시장은 시장인데, 봐봐. 일반적인 시장이 있어요. 광명시, 의정부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이런 시가 있고, 그리고 뭐다? 그 시 중에서 잘 봐. 중요한 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가 있어요.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거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대도시라 불러요. 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면 안 돼 이제. 서울은 특별시야. 인천이라는 대도시 안 돼. 인천은 광역시야. 대도시는 뭐다? 도지사 밑에 있는데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걸 대도시라고 하는 거야. 공법상으로. 구분하셔야 돼.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요. 서울이라는 특별시에서, 인천이라는 광역시에서, 성남이라는 대도시에서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광역시 몇 개 있죠? 6개 있어. 말해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치, 울산까지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봐요. 그러면 대도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이다. 그럼 왜 이걸 도입했느냐? 봐봐. 경기도 광명시 30만이야.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의 도시 관리 계획은 그 결정을 도지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못해요. 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큰 도시들은 그 도시 관리를 위한 계획을 결정할 때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덜 큰 아들은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다 큰 아들은 아빠 허락 없이 알아서 행동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도 있어요. 중학생이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대학 갔어요. 그러면 이제 성인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 혼자 술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이상은 큰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큰아들이니까 아빠가 더 통제를 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통제를 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성남시나 고양시, 안양시 등등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 많은 시가 어딘 줄 알아요? 수원시예요. 수원시 인구가 125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수원시 인구가. 그렇죠. 그 밑에 행정구도 4개나 있고. 그렇죠. 가장 큽니다. 그 밑에 이제 고양시가 있어요. 고양시가 115만 원이에요. 115만. 고양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용인, 무슨 부천, 성남 등등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의 시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어 얘기하는데 쓰지 말아요. 듣기만 해. 얼마 전에 특례시란 도시가 나온 게 있어요. 수용창고라고. 쓰지 말아요. 수원, 용인, 통합창원시, 고양시 4가지가 인구 100만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인구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는 따로 또 특례가 생긴다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특례시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게 아직 우리 법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직은 안 들어왔어. 대도시까지만 아시면 돼. 아셨죠? 말하지 않은 거 뉴스 보고 적으면 안 돼. 자주 얘기하지만 알았죠? 아직 안 나왔어? 우리는 대도시만. 그리고 또 하나가 봐요. 군수는 군수인데 봐봐. 인천광역시 안에도 사실은 군수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됐죠? 부산광역시, 멸치고장,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해갑니까? 됐죠? 그러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과 도 밑에 있는 군은 좀 권한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조문 볼 때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고 나오면 일반 도 밑의 군과는 다른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봐요.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만 있지만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도 있고 자치군도 있어요. 광역시 밑에는. 이해 가시겠죠? 그 라인만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특별자치도. 시작.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특별법에서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여기도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하고. 됐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런 시에서 건축의 허가는 누가 내줘? 도지사가 내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행정시입니다. 업무 분장인 거죠. 내 말 뜻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주도는 도지사를 선거하지 시장 선거는 없어요. 임명직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똥방각하죠. 그렇죠? 고동대선 각합니다. 완전히.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은 그들한테만 있구나 이랬는데, 한 가지 요즘 얘기해 줄까요? 요즘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답니다. 6월 달부터. 그랬더니 뭐가 뗀다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걸 만들겠다고 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 이래 가다간 다 특별자치도가 될 판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해 주면 나머지 특별자치도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안을 봤더니. 그러니까 아마 요 얘기는 제주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게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개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나올 때마다 제주에 한정한다고 쓰겠지, 조문에서 앞으로. 알겠습니까? 일반 자치도는 아마 요거랑 같은 걸 거예요. 말만 그런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에버바리 광역자치단체는 누구? 시, 도지사. 기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조곤조곤 하나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 보시면 돼요. 이거 정답으로 택해지는 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냥 조문을 순조롭게 읽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 자체가 무슨 많이 문제가 나와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시험 봤던 8회 때, 9회 때는요, 문제가 쉬웠어요. 이런 고난자 속이는 것만 10문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외웠지, 앉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마음 놓지도 말고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행정주체, 행정청. 오늘이 이 내용은 마지막이에요. 3월부터는 안 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첫 번째 법부터 본론으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팔 좀 들어보고, 두 발을 향해서 멀쳐서 크게 웃어보세요. 아무도 안 해주네. 나 혼자 할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자꾸 즐겁다 주문을 거세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정말 자꾸 꺼져요, 밑으로. 그렇죠? 재밌다. 봅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법으로 갑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그럼 봐봐요.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 규제를 의미한다. 그럼 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8페이지 피세요. 8페이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나온다. 전체 40문항 중 30%. 이 법이 이제 1월 말까지 쭉 볼 법이에요. 30%니까. 그리고 1월 29일 날 무료 특강으로 6시간 하루 한번 쫙 정리해 줄 거예요. 되고 나면 계속 국토계획법은 그걸로 빨리 돌려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 주의할 건 국토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계획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전국의 170여 개의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겠다. 이걸 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건 디테일이 안 사니까. 그렇죠? 도시 단위로 계획하겠다. 근데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이 쌤, 책에도 그림책에도 다 도시 군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쌤은 왜 군이란 말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이 자꾸 있어. 다시 얘기해요. 가평군은 군 계획이라 그래요. 서울시는 군 단위가 아니니까 도시 계획이라 그래요. 이걸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Understand? 내가 그래서 우린 서울시니까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것 뿐이에요. 군자 빼고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같은 소리야. 내가 만약에 연천군에서 강의했으면 여러분 군 계획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내 말 뜻 이해하죠? 얘기. 그럼 요거 설명할 때 사진 한 장 보여줄게요. 적을 거 없어요. 뭐 굳이 적으려고 크게 애쓰지 마세요. 적어봤자 뭔지 몰라요. 봐봐요. 재판 봅시다. 들어요, 일단. 봐요. 그러면 이게 수도권의 이제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가 뭐 지도 보거나 뉴스 보고 나오는 부분인 건데, 요걸 제가 좀 확대해줘서 뭐 얘기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그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비버리 힐즈죠. 서울이 비버리 힐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봐요. 그럼 서울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다? 있어요. 모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서울시예요. 됐죠? 겁니다. 그러면 요 서울시란 도시에다가 서울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요? 서울시 안에 있는 뭐다? 부동산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한다면 이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합니다. 이걸 뭐라냐면 우리가 도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번 말해요. 도시 계획. 그럼 봐요. 도시라는 말은 서울시니까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누가? 서울시장이. 됐죠? 계획을 만들어 뭐다? 규제해서 서울시의 부동산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서울시 안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어요. 한강대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 하죠?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만들어요. 공원도 만들고, 뭐, 땅도 뭐, 아파트 지을 땅으로 규제하고, 뭐, 산지로서 나무 심어야 될 땅으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죠?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규제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 안에만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가 제 눈 떠봐. 여러 도시에, 무서워 죽겠어.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길들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두 번째, 제2 외곽순환도로. 제1 외곽순환도로. 파란색. 그죠? 그러면 어디야? 의정부, 고양, 뭐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뭐 걸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건 우리 뭐라 하냐면 광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광역설은 서울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광역설을 설치할 때는 이런 광역설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광역 계획권이라는 것을 파란색에다 정해놓고 그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광역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봐봐.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의미하는 건데 그 계획은 의대 만드는데 의대 시작 이럴 건데 뭐랄 건데 의대 만드는데 시작. 그럼 봐.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에서 광역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해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용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상위의 국가계획이 있었어. MB정부 때 4대강 보 관련된 한강을 정비하는 한강. 4대강 보에 대한 부분의 한강을 뭐다? 정비하는 사업을 했어.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만들 때
4대강 보인 한강의 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가계획이 있었어. 거기에 어긋나게 도시계획 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에 만드는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도 맞아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에도 맞아야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 내 말 때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국가계획은 담당은 누가 하는 거고? 국장이 하겠지. 국가계획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점점 구체화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끼리도 엄청난 분쟁이 생겨요. 계획이 너무 중요하거든. 위치 순서를 안다는 게. 그런데 문제는 봐봐. 서울시 현재 몇 명인 줄 아니 너? 900점이라고? 943만이에요. 많이 빠졌죠. 2013년도가 1030만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럼 서울에서 인구가 빠진 이유는 집값 때문이야. 집값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버틸 수가 없는 거지. 나도 못 들어오잖아. 들어오고 싶은데. 눈을 낮춰야 들어오는 낮추긴 싫고. 그렇죠. 못 들어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집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계획, 광역도 도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서울시에서 봐. 현재 서울시를 일필휘주로 계획해가지고 막 한강대교 놓고 뚝섬유원지 만들고 서울숲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짓고 한 방에 계획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인구 많고 복잡한 도시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눈다.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 빨리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시작. 그럼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이라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야. 어떠하게 할지를. 스케치 먼저 하고 그 기본계획의 기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라고 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다. 들고 있잖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정해지는 거로 상위계획인 거고 도시계획은 뭐야? 우리 검은색 서울시에 만들어지는 계획이 도시계획인 거야. 도시계획은 뭐야? 기본 스케치하는 것과 본 그림 그리는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 못 외워. 아무리 조문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워진단 말이야.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셨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동네가 있었어. 여기 어디지 주로? 어디야? 강남이지. 강남 반포대교 옆에. 그렇죠? 그러면 강남 역삼동 서초동 일대 신동아 아파트 5차 저건축에서 레미안 원베일레가 지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옷도 봤어. 많이 졌더라. 거의 다 졌어. 럭셔리해. 내 로망인데 불가능해. 그러면 서울시 일부인 여기 서초동 일대에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요 자리에 기반시설, 요 자리에 각종 제한들은 서울시 전체 일부야. 일부잖아. 그럼 일부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다 만들 필요는 없지. 그럼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을 쓰게 돼요. 지구단위 계획. 봐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뭐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 처음부터 해봐. 맨 위부터. 이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고 그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야. 그럼 만약에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었으면 지역적인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훨씬 더 간소할 거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굉장히 특례가 많을 거야. 절차 간소화도 많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뭐가 된다? 아하, 재건축을 한다. 지구단위 계획 만들었다. 니네 땅 좀 내놔라. 도로 좀 넓히게. 땅 좀 내놔라. 서초동 그 반포 뭐하죠? 거기 나갈 때 길 넓히게. 공원 좀 만들게. 대신 49층 짓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거는 거 예를 들어서. 이해갑니까?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따지고 본다. 학교 부지 제공하겠다, 공원 부지, 뭐 터미널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원래 30층밖에 안 됐던 거, 20층밖에 안 됐던 걸 뭐가 된다? 많이 짓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하죠? 단지별로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가지고 딜을 거는 거지. 이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 얼마나 쉬워요. 지도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쉬었다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